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굿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정말 황당한 북한 소식, 그리고 북한의 권력투쟁 격화 소식, 그리고 북한보다 더 황당한 정말 죽고 싶어서 스텝을 밟고 있는 중국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국제정치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굿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올해 모내기를 완전히 망친 북한이 아무래도 올가을 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악재들을 그나마 상쇄시킬 비료 조달을 북한 당국이 스스로 중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의 올해 비료 수입 물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모내기를 앞두고 대량의 비료 소요가 있었던 5월에는 비료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VOA가 6월 24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중에 1월부터 5월 사이의 북한 비료 수입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북한의 비료 수입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2,500만 달러치, 2018년 동기간 2,847만 달러치, 2019년 동기간에는 3,322만 달러치의 비료를 구매했었는데요. 코로나 국경 봉쇄가 있었던 2020년에는 180만 달러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419만 달러치를 구매하면서 비료 수입 물량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북한의 전체 비료 수입량은 471만 달러치로 격감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2월과 4월 두 차례만 비료를 들여오고 담배와 고급 식료품, 건설 인테리어 자재만 수입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는 예년 데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비료 수입이 이루어졌던 5월의 비료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부터 5월 사이 집중적으로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비료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비료 수입을 멈춘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초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 곤란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저수지와 수로 정비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치수 사업도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수풍댐 등 저수시설의 수문도 개방해 중국에 전기를 파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농사인력과 농자재가 크게 부족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작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비료와 농업용수를 포기한 것은 북한 당국이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기로 작정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과연 올 가을과 겨울 북한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방TV 계속 구독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 초에 인분 패스, 퇴비 패스 이래서 똥오줌 갖고 와. 그리고 퇴비를 만들어 와. 왜? 비료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올 봄에 완전히 초가뭄이 들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용수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올 봄에 북한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 수풍댐을 다 개방하고 수문을 다 개방해서 전기를 다 생산해서 그걸 전부 중국에 팔았어요. 수풍댐의 전기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반반 나눠 먹는데 그 북한 분량의 이 전기를 중국에 팔아먹었어요. 수문 다 열어버리고. 근데 지금 이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가뭄인데 수문을 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열어서 농업용수를 포기를 했죠. 그리고는 지금 코로나로 봉쇄가 되었던 이 국경이 열리면서 지금 이 간헐적으로 열차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열차가. 그런데 그 화물열차에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그 호화주택 그 올해까지 다 완공해 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화물열차의 건설 자재, 인테리어 자재 이런 것만 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료를 실어와야 되는데 모내기 제대로 못했죠. 가뭄 들어서 못했죠. 60% 밖에 모내기를 못했다. 농지 중에서 40%는 버린 겁니다. 원래 시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게. 자, 이런 상황에서 비료까지 안 들여오고 포기를 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자재 들여온다. 정말 기가 차는 자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 가을에 또 올 겨울에
어떤 비극을 맞게 될지 정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좀 아이러니한 마음이 좀 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층은 권력 투쟁에 여념이 없는데 아웃됐을 것으로 생각됐던 사람이 완전히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리병철이 권력 중심부로 다시 들어왔을 가능성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직제를 개편하고 리병철을 부위원장에 앉혔다는 소식입니다.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 사이 실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중앙군사위 직제를 개편하고 부위원장에 리병철 당비서를 보선해 부위원장 2인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노동신문이 6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군사조직 개편 등의 주요 국방 정책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이라는 추가 임무를 부여했다는 내용이 유사시 전술핵을 사용한 대남 선제 타격 임무를 전방부대에 배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 중앙군사위 직제 개편과 리병철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2020년 인민군 원수로 진급한 리병철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박정천에게 열병식 준비 보고를 받는 등 명실상부한 군 2인자로 평가받았지만 2021년 6월 29일 방역 문제를 빌미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당 비서국 비서와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군 원수 계급을 모두 회복한 모습이 확인되었고 지난 6월 21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의 옆자리에 앉은 모습이 식별되어 리병철의 권력의 중심부로 완전히 복귀했다는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리병철의 복귀로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당시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부여하는 한편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율과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해 김정은 없이도 군령권과 군정권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 사이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해 총참모장 리태섭 대장, 군보위국장 조경철 대장, 사회안전상 박수일 대장, 정찰총국장 리창호 중장 등 군부 인사들을 중앙군사위에 대거 배치했는데요. 중앙군사위 군부 인사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박정천과 리병철을 투톱으로 하는 군부 세력이 북한 정권 수호의 최후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 중의 하나인 군을 완전하게 장악했다는 시그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연 이 같은 권력 구도의 변화가 북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여러분들께 리병철이가 이 자리가 지금 조용한 자리였는데 사진이 좀 몇 장 바뀌면서 리병철이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 중앙군사위 제5차 전원회의 결과가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리병철이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됐어요. 박정천이 부위원장이죠. 그래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병철이 작년 6월에 완전히 아웃된 줄 알았는데 다시 뭐 원수 계급부터 필요해서 다 완전히 복권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군령과 군정 모두를 다 행사할 수 있고 김정은 없이도 군령 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정관을 지금 만들어 놨죠. 법을.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부위원장이 가지는 권한은 북한은 인민군 전체를 다 움직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죠. 거기에 박정천과 리병철을 군부 인사죠. 둘 다 인민군 원수 계급의 둘을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뜻 보면 군부가 당 인사를 완전히 압도해서 군부가 세력을 다 잡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개편된 중앙군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위원 12명 중에서 군부 인사가 8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군부 인사가 많고, 특히 정찰총국장 같은 경우는 별 2개예요. 별 2개가, 별 4개가 맡던 정찰총국장이 되고,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어요. 이럴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급출세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군부가 완전히 그냥 조영훈을 필두로 하는 당을 밀어내고 권력을 다 잡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박정천을 필두로 하는 군부의 한 계파, 리병철을 필두로 하는 군부의 한 계파, 군부가 2개의 계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계파는 정말 군부 강경파, 한 계파는 그게 박정천인지 이병철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김정은과 당에서 밀어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일방의 강경파 군부 세력을 견제하는 견제 도구로서의 어떤 그 대응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복권시켜 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북한 군부 내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건 더 나아가서 북한 최고 권부 내에 엄청난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서로 그냥 야, 이건 내 거잖아, 내 밥그릇이잖아 하고 그냥 탁 부딪히는 순간 스파크가 번쩍 일어나게 되는데, 그 스파크를 부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량 사정이 워낙 가을 겨울에 안 좋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심의 분노, 그리고 군부의 스파크, 이런 것들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중요한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정말 황당한, 뭐 그냥 정신이 나간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바쁜 중국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장착한 H-6K 폭격기 편대를 동원해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항모전단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6월 23일 세대의 H-6K 폭격기를 동원해 일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으며, 이 무력 시위의 대상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에이브럼 링컨 항모 전단이었다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6월 23일 밝혔습니다. 통막은 어제 저녁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오후 중국 H-6K 폭격기 세대가 동중국해 방면에서 접근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에 진출했다 라며, 이들은 태평양상에서 크게 선회 후에 반전해 다시 왔던 루트로 돌아갔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폭격기 접근에 따라 일본은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던 F-15J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는데요. 인근 해역의 에이브럼 링컨 전단도 관련 통보를 받고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스크램블을 실시하며 대응에 나섰던 것은 당시 중국 폭격기들이 모두 실탄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자유대가 근접 촬영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당시 중국 폭격기 세대 가운데 2대에는 YJ-12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각각 4발씩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400km, 비행속도 마하 4 수준의 초음속 대한미사일로 500kg의 탄두 중량과 높은 속도 성능으로 2-3발 정도면 미 항모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선전되는 중국의 항모 킬러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에이브럼 링컨 전단은 YJ-12 대한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었는데요. 중국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H-6K 폭격기로 태평양 공해상에 떠있는 미 항모를 직접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주로 다가온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하고 나토의 활동 영역에 대중국 포위 전략이 포함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데요. 내부 권력 투쟁하기도 바쁜 이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도발을 벌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중국의 H-6K 폭격기인데 밑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YJ-12 대한미사일입니다. 대한미사일인데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거리 한 400km. 그런데 이 400km이면서 탄두 중량이 무려 500kg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우리 한국 해군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250kg, 그리고 미 해군의 하푼 함대함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225kg. 그런데 이건 500kg.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데 초음속에,
그리고 사거리는 400km 되는 아주 장사정에 그런 대한미사일을 각각 4발을 달고 세대 중에서 2대가 각각 4발 해서 8발을 달고 에이브럼 링컨 항모 전단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링컨 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인데 어제 링컨이 지금 여기 대만의 동쪽 해상, 필리핀해죠. 여기에서 이지스함 하나 하고 합동 해상 보급 훈련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상하이 쪽에서 쑥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나온 이 폭격기들이 세대가 나와서 이렇게 선회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대는 대한미사일, 즉 한 2-3발만 여기 명중해도 항모 하나 침몰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합해서 8발 달고 나머지 하나는 전자전기, 전자전 포화들을 장착하고 그래서 1호기가 전자전 제밍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2, 3호기가 들어가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4발씩 쏘고 그렇게 해서 항모 격침하는 훈련을 하고 돌아갔다 라고 일본 통막이 밝혔어요. 통막은 우리로 지금 합참이죠. 밝혔는데 자,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F-35 떠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렸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그동안 중국이 이런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주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왔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의 제1도련선. 그러니까 일본 규슈에서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섬으로 이어지는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이 내부를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그 제1도련선 내에서 주로 미국에게 도발을 했지 제1도련선 밖 여기는 또 제2도련선입니다. 괌까지 해서. 그래서 제2도련선에서 미 항모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 이제 제1도련선 우리가 다 먹었어. 이제 여기는 우리가 다 제해권 장악한 거야. 이제는 제2도련선이야. 라고 하는 아주 미국으로서는 참기 힘든 그런 위상에 대한 도발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날 아침에 중국이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왜 나토 가냐? 여기가 북대서양이냐? 태평양인데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고 여기에서 미국은 아니 당신네들이 왜 상관이야? 하고 설전을 벌인 끝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이런 긴장이 이제 한번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제1도련선 밖에 즉 태평양상에서 제2도련선에서 미국에게 이런 도발을 하는 이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지고 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는 전투기 호위 편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 전투기 호위 편대를 데리고 오면 진짜 공중전 붙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빼고 폭격기만 세대가 딱 왔고 전투기는 이 대만섬 남쪽에서 따로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 구성해서 20여 대의 전투기로 훈련을 했는데 그거 말고 따로 미 항모를 공격하는 것은 전투기 빼고 왔는데 그거는 니들하고 진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스타트 했으니까 다음에는 전투기 동원하고 호위 편대 동원하고 그렇게 오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미 해군 항모에서 출격한 제공 전투기하고 격투가 벌어질 수 있는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살나는 거 한번 보게요. 제가 어제 영화 탑건을 봤는데 항모에서 출격한 슈퍼 호넷 전투기들의 활약상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매버릭, 탐 크루즈 형님 정말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슈퍼 호넷 전투기들 그리고 F-35C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중국 완전히 그냥 탑건처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